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오늘 그 속설이 다시 한번 입증될 듯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좀처럼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입당을 결심하고 잠시 뒤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직접 뜻을 밝힌다고 합니다. 전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밤 9시 저희 TV조선 뉴스9에도 출연해 입당 문제를 비롯해 자신의 대선 구상을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보도본부 한나인,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부터 잠시 살펴보고 코로나와 전국 상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미지 기자, 오늘 입당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 있죠?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이 잠시 후 오후 1시 50분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찾고 입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지방 방문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전화로 이런 뜻을 미리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모로 이게 조금 예상 밖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당대표가 지금 지방에 가 있는데 당사를 방문해서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서 입당 뜻을 밝힌다.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기존의 정치 무법하고도 달라서 이걸 전격적으로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호 2번에서 출마하겠다. 그리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꺼낸 11월 입당설에 대해서도 약간 언론적인 선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당은 할 것 같은데 날짜가 언제냐 이게 계속 미지수였습니다. 3지대에 있다가 11월에 이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입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이 저간의 사정을 보면 오늘의 입당이 분명히 주변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격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인사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네, 윤석열 후보 캠프 상황부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8월 초인지 11월인지 아니면 입당이 아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았는데 입당 시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다. 이 총장 본인이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결심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이학재 전 의원도 입당 이후에 이 정치 행보에 대한 고민들, 당 밖에서는 중도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후보가 종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도 이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윤 전 총장의 의지이자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전격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상을 이제 벗어난 시기가 그렇게 당겨진 거죠. 언젠가는 하겠지만 결국은 그렇지만 이 시기에 더군다나 오늘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지금 출장을 가 있는 상황에서 당을 찾아가서 입당을 발표한다. 이렇게 결심한 배경이 뭘까요? 일단 그 치킨 회동에서부터 많은 그 정치계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8월 초 입당이 굉장히 유력하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8월 15일이라는 광복절이라는 그 점에서는 광복절의 사면과 겹쳐서 광복절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광복절 이전인데 그 후에 또 이준석 대표가 휴가 기간을 얘기했거든요. 8월 10며칠부터 가는 걸로 네, 8월 되어 있죠? 9일부터 8월 13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9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오늘 어떤 언론 매체에서 8월 2일 입당설이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오전 내내 8월 2일 입당이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지금 보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겠다. 이 이슈에 관해서는 이슈를 도리어 끌고 이제는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은 자기가 그렇죠. 선제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8월 2일까지도 계속 언론에서는 윤 총장에게 그럼 8월 2일 날 입당하시겠습니까? 언제 입당하십니까?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로써 그 이슈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도리어 예상을 뛰어넘게 도리어 선제적으로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40명까지 어떤 이 지지 의원들의 어떤 그 촉구 선언까지 이끌어낸 마당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제 확실하게 입당을 한 후에 자신의 어떤 그런 이미지 또는 메시지를 이 당 내에서 결정을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이 쓴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는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입당을 좀 망설인다 그럴까? 아니면은 더 계속 뒤로 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은 이제 중도층 아니면은 또 친문에서 벗어난 진보층까지도 두루 아우르는 그런 후보가 되고 싶다. 네. 결국 그 얘기는 국민의힘 입당에 국민의힘에 자기가 들어가면
그런 자신의 목표에는 뭔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당을 미룬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입당을 하는 것이 본인의 지지율 관리, 그러니까 뭐 지금 하락세는 뭐 잠시 멈췄다는 여론조사도 있기는 한데 본인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이상과 그 현실의 어떤 갭들을 스스로 조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후원 계좌에서 상당히 많은 2만 명 넘는 그 소액 후원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힘을 얻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대전, 뭐 호남, 대구, 부산을 쭉 이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만났고요. 나름대로 밖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들을 만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미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입당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하자면 터줏대감 노릇을 서서히 하면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오면서 스멀스멀 지지율도 5%를 넘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또 하나는 김병민 당협위원장이 이제 대변인입니다만 이준석 대표하고의 설전을 벌인다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 후보 본인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건데 굳이 당 대표하고의 갈등을 가지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갈 것 같으면 대충 뭐 8월 초라는 입장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하는 것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마 결론의 어떤 다다른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나중에 다시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코로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방역의 단계는 4단계 최고 수준입니다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약사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빨리 들여오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확진자는 폭증세를 멈추지 않고 또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차질을 빚던 모더나 백신의 8월 제때 도입은 물론 8월 40대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그동안 백신 수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100% 확실한 건 없다. 이렇게 몸소 느껴왔기 때문인지 결국은 접종이 빨리 또 제대로 되는 것만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유일한 방법일 듯합니다. 국내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것도 빠른 백신 접종을 희망할 수밖에 없게 하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710명을 기록하면서 24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또 늘었군요. 네, 지난해 1월 코로나 환자가 국내에 첫 발생한 이후에 네 번째 규모였던 어제 0시 기준 확진자 수를 단 하루 만에 경신하면서 또다시 목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더 우려가 되는 건 최근 60% 아래까지 떨어졌던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 비중이 다시 70%에 근접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별로 서울 487명, 경기 515명, 인천 112명 등 수도권이 1,114명으로 전체 67%를 차지했는데요. 당초 수도권에서 시작이 돼서 비수도권으로 번진 감염의 불씨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 대유행 상황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데다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당국은 1차 목표로 4차 유행 이전 수준 회복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4차 유행 이전 수준, 이건 하루 몇 명을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네,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기 전 상황을 4차 유행 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내 발생 기준으로는 600명에서 700명대 수준까지 감소하는 게 당국의 1차 목표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 일각에서는 8월 내 당국의 1차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불거지면서 최근 24일간 하루 확진자 수가 1,100명 아래로 떨어진 적 단 한 번도 없었죠. 이 천은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미 기반 확진자 수가 올라가 있는 만큼 지금의 확진자 수를 다 줄여야 하는데 과거의 거리두기에서 3단계 수준이면 몰라도 지금의 거리두기에서는 8월 내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가 4단계, 3단계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데 하루 700명대까지 떨어지는 거 쉽지 않다. 이런 관측이네요. 네, 따라서 확산세를 짧고 굵게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 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4단계 플러스 알파를 통한 야간 통행 금지는 물론 일각에선 봉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4단계 추가 연장 기간이 끝나는 8월 8일에도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당국은 일각에서 나온 전국 4단계 주장에 대해서 비수도권 3단계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았는데 이 곧바로 4단계로 올리자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100여 명대 이상 나오고 있는 부산 경남이나 강원도 지역 그리고 서울 인접 지역인 대전이라든지 충남 충북 이런 쪽에 확진자가 계속 지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단순히 3단계 수준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아예 조기에 3단계 플러스 알파로 가든지 특히 일부 지역 위험한 지역은 아예 4단계로 먼저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유흥업소를 아직까지 열고 있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인접 지역, 그러니까 4단계가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이 대부분 3단계 지역은 3단계 내에서도 유흥업소가 다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 중 제가 유흥업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개 지역이 처음 유행이 시작됐던 지점들이 다 유흥업소에 대부분 시작됐거든요. 부산만 해도 그랬고요. 다른 지역들도 막 그래서 일단 유흥업소는 적어도 일단은 이번 주 안에라도 전국적으로 영업 중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그 의료계의 과부하 문제 이걸 굉장히 집중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가 24일째 4자릿수를 기록하는 만큼 위중증 환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병상 포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위중증 환자 285명으로 3주 전 마지막으로 확진자 수가 3자릿수였던 지난 6일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제 경기도 남양주시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에 총 75개 병상 중에 남은 병상 8개뿐이었다고 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진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달에만 간호사 15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렇게 되면 또 남은 의료인들에게 업무가 몰리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진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좀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한데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컴플레인 하시고 물 갖다 달라 심지어는 객단 배출이 좀 많잖아요. 호흡기 환자분들이라서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그냥 다 던져놓고 계시고 보건의료노조는 9월에 총파업을 하겠다 이런 예고까지 했어요. 네,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전담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8만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이 코로나 대응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등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이제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국 일제 4단계 격상 이건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 지금 저렇게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해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3일 날 기억하시면 13일 날 처음으로 4단계로 확산시켰어요. 거리 단계를 격상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2주 후에 그 4단계를 확 줄이겠다. 그러니까 2주 후에 1,000명 미만으로 줄일 그런 사활을 걸고 줄이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복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사실 2주 후라는 게 25일이거든요. 25일 날 그 당시에 13일 날 1,100명대였는데 지금 1,500명대까지 지금 더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어쨌든 전문가들이 계속 걱정을 했어요. 7월부터 사실 걱정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 사실 정부가 이번에도 아직은 전국 4단계는 아니다라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아직은 말리고는 있으나 지금의 어떤 그 추이로 봤을 때는 보다 더 빨리 선제적으로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또 의견 개진도 분명히 정부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환자가 줄어야 되는 건데 때문에 원활한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죠. 거리두기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백신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9월 전 국민 70% 접종이 가능하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50대의 백신 접종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40대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8월 중에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이 제때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정부가 안내해드린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 완료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드디어 40대 이하 접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잠시 뒤죠. 2시에 8월과 9월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정부는 8월에 40대 이하 전 국민 대상 접종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는데 아마 50대 접종이 끝나는 8월 하순부터 접종이 예상이 됩니다. 당국은 공급이 연기된 모더나 물량 가운데 130만 회분이 다음 주 중에 공급될 예정이고 나머지 물량도 8월 중에 공급이 돼 총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모더나 공급 그 양을 갖다가 밝혀서 이거 비밀 휴지가 깬 거라서 혹시라도 또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질 건가 봅니다. 네, 송 대표가 라디오에서 정부도 밝히지 않은 모더나 물량을 언급을 했죠. 이를 두고 모더나와 약속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정부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송 대표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했던 말이라면서 신규 공급 물량을 사전에 얘기했다면 비밀 유지 협약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더나 귀책으로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8월 모더나 1,046만 회분은 백신 도입 계획에 따른 전체 도입 물량 2,009만 회 중에 일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과 함께 도입이 되는데요. 오는 9월에는 백신 4,200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40대 이하가 1차 접종하는 데는 충분한 양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이 같은 8월과 9월 도입 물량 8월부터 시작하는 40대 이하 1,700만 명 접종에 사용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접종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때문에 이 방역 당국의 말대로 백신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국민 70% 접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예상치 못한 백신 수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8월 2,900만 회분의 백신이 들어온다고 밝히면서 7월에 들어온 백신의 약 3배인데 정말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네, 전문가 일각에서는 백신이 제대로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목표 달성 어렵지 않을 거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모더나가 아닌 화이자 중심으로 접종 계획을 짜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모더나가 생산 공급 과정에서 몇 차례나 계획이 틀어졌던 만큼 모더나 중심으로 일정을 짰다가는 계속 말이 바뀌면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역시 백신 수급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백신이 또 들어오더라도 저번처럼 또 이제 뭐 가령 예약 있어서의 어떤 뭐 지체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정부가 좀 더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한번 이렇게 50대로 해보니까 네, 예약 직접 해보셨습니까? 조금 1시간당 어떤 병원에 20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처럼 뭐 질병청에서 주관하지 않고 과기부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좀 면밀하게 연대별로 세대별로 말하자면 이 수명이면 5명씩 코트를 주면 늦게 들어가더라도 며칠 뒤에 가더라도 자기 시간대 룸이 비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처음부터 며칠 처음 날부터 20명 이렇게 하면 앞서 간 사람이 다 채우면 그 뒤로
밀리는 네.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몇천 명씩 또 무슨 외국 언론에서도 이게 문제시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일 첫날 맞는 분량의 코트의 반만 이렇게 해주고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을 또 그 사이 비는 기간을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지혜를 모으며 어플리케이션을 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실제로 백신도 그래서 일본이나 캐나다처럼 조금 더 우리 국민 숫자보다 중복적으로 두세 배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모더나처럼 지금 생산 과정에서의 차질 문제를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 어렵게 아쉽게 남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드디어 주류의 남자들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거 풍자한 것 뿐인데 이게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를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아주 패륜적인 행위입니다. 명백한 사회적 폭력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등장한 이른바 줄리벽화가 어제 오늘 전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한복판 종로구 관철동의 한 골목에 그려진 벽화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벽화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줄리벽화로 불리고 있는데요. 처음 그려진 건 2주 전이지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면서 어제와 오늘 논란이 상당히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벽화의 등장으로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건 과연 누가 왜 이 벽화를 그렸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릴 때는 해당 건물의 중고서점 대표 이렇게까지 알려졌었는데 또 좀 더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네, 벽화를 그린 사람은 해당 건물에서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건물주 여모 씨로 알려졌고요. 여 씨는 벽화를 이달 중순 지인에게 의뢰해 설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은 직접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벽화를 그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여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단지 옆에 그 건물 벽에 좀 어둡긴 어두웠어요. 많이 저녁만 되면은 좀 어두침침해서 애들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와요. 거기 미성년자들이 거기에 담배 피고 오줌 싸고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뭐 태양광 가로등도 켜놨고 벽화도 그리고 해서 좀 밝게 하려는 취지였고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거 풍자한 것 뿐인데 근데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를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는 없고 단지 골목 미화를 위해 그린 거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평소 골목이 어둡고 우범 지역이라서 골목 분위기를 좀 밝게 바꿔보려고 벽화를 그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여 씨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이 줄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벽화에 적힌 남성들도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벽화로 풍자도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줄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고 그다음에 다른 검사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나는 표현의 자유를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여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김건희 씨가 줄리가 맞다고 인정하면 벽화를 내리겠다. 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때문에 여 씨가 정말로 본인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 의도 없이 벽화를 그린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은요. 여 씨가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벽화를 내리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뭐 이런 막되먹은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긴 말 않겠다. 문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여 씨는 현재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열성 팬들이 문제라며 자신은 떳떳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여 씨의 주장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애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 줄도 몰랐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게 황당이에요. 황당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소감은 좀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열성 팬들이 지금 문제지. 내가 단지 풍자에서 쓴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날뛰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예요. 그게 전혀 정치적 의도 없이 한 걸 가지고 말이야. 배우가 있다느니 뭐 어쩌니 해보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하겠습니까? 내년에 60입니다. 정보도 없고 어디 뭐 야당 여당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배우도 없고 여당과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런 주장입니다. 특히 여 씨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우설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치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건데요.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여 씨는 민주당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두드려 맞는 것도 싫다면서 자신은 문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 씨와 친분이 있다는 지승용 민들레 영토 대표가 지난 2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 씨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게 중앙일보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 대표는 여 씨와 대화를 나눴다면서 벽화를 그린 이유가 정치적 이유는 아니라고 한다면서 여 씨가 윤 전 총장이 헌법적 가치관이 파괴돼 출마했다는 말을 듣고 시민으로 분노했고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말하려는 뜻이라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관이 파괴돼 출마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분노해서 벽화를 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지 대표가 지난 1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지 대표가 여 씨에게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벽화에 대해 묻자 여 씨는 윤 전 총장이 헌법적 가치를 위해 출마했다고 하는 게 가소롭더군요 라면서 그래서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표현하려고 벽화를 그렸다라고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헌법을 강조했던 윤 전 총장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건물주 여 씨가 정치적 의도도 배우도 없다. 나는 표현의 자유를 누렸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 또 김전희 씨가 줄리라고 인정하면은 그걸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본인이 뭔가 의도 내지는 의미를 갖고서 했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분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그 멘탈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의견 또 혹은 사회적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왜 윤 총장이 헌법적 질서의 파괴에 의해서 본인이 출마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지는 저는 맥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명백하게 어떤 풍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불법적인 어떤 말하자면 선거 개입이거나 명백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종로구청이나 종로구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보니까 러시아의 문학 같은 경우도 짜르 체제 하에서 검열을 전제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문학을 생각하고 표현을 생각하니까 수준이 높아처럼 본인이 이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 자체는 어떤 벽화도 아니고 풍자도 아니고 완전한 포스터죠. 윤석열은 안 된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이 선거 전국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인격 살인이다, 사상의 쓰레기다 이런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었던 분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어요. 어제 뭐라고 말했냐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대표는 이제 검증이라는 건 위법적 사안이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걸 지적하는 건데 해당 벽화는 조롱 행위라면서 그런 행위는 후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보단 조롱한 사람을 지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를 맡았죠. 김경진 전 의원은 오늘 여당이 스스로 무너지는 징조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 지향점에서 과연 저 벽화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일 수는 있지만 밝고 아름답고 빛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라 저건 사실은 사상의 마지막 쓰레기의 끝단의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차라리 와서 계란을 던지라고 하십시오. 벽화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조롱 같은 행위 아니면 또 그런 음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권자에게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오히려 그것을 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은 성숙한 시민 문화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은요. 벽화를 그린 여 씨에 대해서는 여당의 극성 지지자라고 보여진다며 누가 봐도 범야권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 얼굴에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여 씨의 주장에도 분위기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유튜브나 인터넷 이곳저곳에 줄리와 김 씨 관련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지 않냐.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특히 여 씨가 김건희 씨가 자신이 줄리란 사실을 인정하면 벽화를 지우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흉기만 안 들었지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역시 배후 세력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한 윤 전 총장은 벽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치판이라는 게 아무리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수준이 여기까지 왔느냐면서 저 사람들 배후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 민감한 정치 사건을 맡다 보니 사이버상에서 공격을 많이 당했다. 이런 건 가족 문제를 넘어서 여성 인권과 관련해 좌시해선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현재 부인 김 씨의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한 매체들을 고발하고 벽화를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어제 윤 전 총장 측 입장도 다시 들어보시죠.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2차, 3차 가해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 특히 언론의 취재윤리는 반드시 좀 지켰으면 좋겠다. 지난번 공영방송의 문제도 그런 비슷한 맥락들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좀 뒤늦게 장가를 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가가기 한참 전에 있었던 남남으로 있었을 때의 가족의 문제까지 끄집어서 검증하는 부분들은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묻기보다는 방향이 엉뚱하게 갈 수 있거든요. 네, 논란의 벽화, 여야의 열성 지지층 간 충돌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벽화가 그려진 골목에는 항의를 하는 보수 지지자들과 이 지지차 방문한 친여 성향의 시민들이 몰려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 사이에서는 일종의 맞불 성격으로 여권 유력 대선 후보죠.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이른바 난방 열사 그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요,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가사로 적어서 이 노래로 제작한 뮤직비디오도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줄리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게시가 된 겁니다. 이 영상을 올린 측은 영상에 대한 설명에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과 협업으로 제작한 뮤비다.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한 줄리, 후대의 줄리전이라는 판소리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네, 벽화를 둘러싼 논란은 여성가족부 책임론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은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여성운동가들과 여성가족부가 추구한다는 가치는 어떤 정치 세력과 관련된 일인지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하는가라고 비판했고요. 전여옥 전 의원도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표현의 자유 운운을 해도 한 여성을 이런 식으로 인격살인을 하는 건 엄연한 범죄이고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은 뭐하냐, 그 수많은 여성단체는 어디 있는가라고 적었는데요. 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성일종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아주 그 고귀한 그런 인격체를
해야 하는 건데 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당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요. 지도부에서 아니면 대변인이라도 정확한 입장 표명,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고귀한 그 인격체를 이렇게 짓밟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입장이 여당에서 나와야지요. 들으셨다시피 야권에서는 지금 여성가족부에게 입장을 좀 내놔라 이런 요구를 좀 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번 벽화를 보고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대선 후보의 검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혐오 내지는 여성의 어떤 인격권 문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해프닝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 여성들에 대해서 남성의 어떤 이렇게 귀속된 그런 존재로 사실상 유림이 그렇게 사실 만들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조선 중기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 한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조선 광장에 나와서 그 여성의 어떤 남성 편력 이런 것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이유가 남성 중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모욕을 주고 혐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여성의 남성 편력을 마치 부도덕하거나 네. 굉장히 나쁜 것으로 해서 모욕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가부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가부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호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정말 남성 중심적인 어떤 사고가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여가부가 나서서 호주제도 폐지하고 지금은 간통죄라든지 이런 것마저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런 벽화가 마치 그 여성이 남성에 귀속돼야 되는 어떤 존재처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돌을 던져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성 단체, 여성 여가부를 포함해서 여성들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벽화를 비판하며 윤 전 총장을 엄호한 최재형 전 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최 전 원장을 향해서 윤 전 총장을 위하는 척하지만 본인의 언론 플레이가 쑥셈 아닌가라면서 이럴 땐 가만히 있어주는 게 진정 윤 전 총장을 위로해주는 것이라고 한 건데요. 정 의원은 이어 최 전 원장의 규탄사가 언론에 또 회자되게 만들었으니 정작 윤 전 총장은 최 전 원장의 분노에 분노하지 않을까라면서 최 전 원장의 이런 돌려차기 꼼수에 윤 전 총장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어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이재명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요, 논평을 통해서 줄리벽화는 금도를 넘은 표현이라면서 윤 전 총장 아내라는 이유로 결혼 전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비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요, 윤 전 총장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MBN에 출연해서 논란의 벽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금 민망하고 말씀드리기 거북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김두관 의원 역시 국민의힘이나 우리 당이나 가끔 열성 지지자들이 국민 정서를 뛰어넘어 오버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림부는 창작의 자유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어제 줄리벽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공개 장소에 게시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거고요. 윤 전 총장의 가정사는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돼야 할 일이지만 정치와 무관한 묻지마식 인신공격은 자제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역시 우려의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그 줄리 벽화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린부는 창작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가끔 열성 지지자들이 훨씬 더 우리 국민 정서를 뛰어넘는 오바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죠. 아무리 대선 후보지만 가정생활과 관련된 극히 사생활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자꾸 거론하는 건 옳지가 않다. 특히 최근에 이제 벽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일반 시민이 한 행위지만 그러나 좀 지나친 행위인 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특히 가족에 관해서는 웬만하면 서로 후보 간에는 좀 신사접정을 준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여야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이건 사회적 폭력이죠. 공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우리 공직자라고 해도 이게 사생활이 있는 거고요. 사생활 범위가 있는 건데 이분이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걷어들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정치를 더럽히는 거는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대부분 누워 침뱉기 식으로 해왔는데 이거는 국민이 이제 정치를 더럽히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적어도 금도를 좀 지켜줘야 된다. 네, 사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건물주 여모 씨는 어젯밤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 그림만 남겨놓고 줄리의 꿈 등 이 지적을 받은 문구를 내일 전부 지울 예정이라면서 배우설 등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고요. 실제로 오늘 오전 10시경에 벽화는 이른바 줄리의 얼굴만 남겨지고 줄리의 남자들과 검사들 지칭한 문구는 모두 페인트로 덧칠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벽화의 글자를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자진 철거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가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그런지 그림은 남겨두고 문구는 덧칠을 한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부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벽화 앞에 모인 진보 보수 지지자들의 대화는 여전히 일촉즉발 상황을 방불케했다고 하는데 이 해당 건물주가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좀 며칠간 좀 약간 피곤하실 것 같은데 뭐 상관없으세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나는 떳떳하니까. 본인들도 떳떳하면 신경 쓰지 말아 그러세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없애준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 여성 국회 부의장이시죠. 그다음에 민주당의 선관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나서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어요.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역풍이 불고 있다라고 아마 여겨질 것 같고요. 정치공학적으로 표현하면 어저께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국민의 어떤 댓글들, 기사 댓글들을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더 좌시하다가 어떤 바람이 거꾸로 불겠다라는 그런 계산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순수한 의미로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그런 논평들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 바람이 그냥 단순히 선긋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를 품격 있는 그런 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행동도 좀 보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왜 줄리라는 말을 입에 담았을 때 또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그때 당시에 정청래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제 됐다 레이코프 교수에 의하면은 발언을 하면 뭐 그 발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프레임 이론을 얘기하면서 거의 박수를 치듯이 그런 어떤 글들을 옮겼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은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그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행동으로 좀 보여라. 지지자들이 만약에 이런 것에 동조를 하면 그것을 좀 제어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함께 협약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 정치 문화를 좀 더 높이자 뭐 이런 어떤 행동을 좀 보여야만이 그 진정성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족 관련 의혹 제기에 정면 대응 기조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생활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는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우선 강경 대응을 하기로 윤석열 총장이 천명한 이상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면 이거는 지지율의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호재?
네, 반면 친여권에서는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단순한 사생활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친여 성향으로 거론되는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공직 후보자 아내라 해도 사적 관계가 공개돼선 안 된다 라면서도 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 공사가 뒤섞여 공적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공적 관계로 취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재수 의원도요. 김건희 씨 관련 벽화는 명백한 사회적 폭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 사회적 담론을 가지고 한번 논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줄리라는 이야기가 이제 시중에 퍼지면서 왜 문제가 되냐면 동거를 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검사, 네. 그 검사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냐, 또는 윤석열 총 후보가 검사로 재직할 때 말하자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검찰 권력을 가지고서 뭔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지금 이 줄리 논란이 계속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했냐 안 했냐, 또 누구를 사귀었냐 안 사귀었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전재수 의원의 말씀 들으셨겠지만 또 어제 저희 프로에 나왔던 이제 한 패널도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동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보도도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동거를 했다는 그 이제 설이죠, 일종의 그 설의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임모 검사라는 분이 재직 시절에 혹시 그런 걸 가지고서 뭔가 월권을 해서 김건희 씨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쪽에 뭔가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질문 드리는 와중에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방금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을 해서 권영세 의원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아마 저희가 최고위원 회의장 같은데요. 어딘지 제가 자세한 장소는 지금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당사 안에서 도착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이 좀 머리를 깎았나요? 머리가 좀 굉장히 짧아 보이네요. 다른 때보다는. 자, 오디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예. 제가 평소에 현직 검사들이 불러도 별로 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인데 우리 전직 검사께서 보시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전 총장께서 우리 당사를, 이게 우리 아마 윤 총장께서 정당 당사를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에게 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윤 총장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넘어가신 다음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의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기 위하여 당사를 찾았습니다. 우리 대외협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당 관계자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윤 전 총장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람으로서 윤 총장이 행동과 결단들에 대해서 항상 성원하고 지지를 해왔습니다마는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윤 전 총장께서 말씀하신 입당 결정에 대해서는 더욱더 특별하게 그리고 강하게 환영하고 성원하고 지지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 전 총장과 회동을 했을 때 정치 철학이 우리가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도 같은 당에서 우리 정권 교체와 또 우리 국민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일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만드는 일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강렬하게 환영을 하고 사실 오늘 입당식은 이 작은 규모밖에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 우리 윤 총장 위상에 걸맞는 우리 지도부가 전체 모인 상황에서 아주 성대한 입당식을 하는 것을 우리 대표께 건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촐하지만 내실 있는 입당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보이셔가지고. 지금 제가 저 장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예 지금 입당 서류까지 가져와서 그 입당서를 지금 권영세 의원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기념 사진까지 촬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모바일로 입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은 아예 서류를 준비해 와서 그렇게 냈군요. 그리고 지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진석 의원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김병민 대변인은 윤캠프 분이고요. 여러 지지 의원들이 지금 와서 아마 응원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기자 리포트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발표된 여론조사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업체의 7월 4주차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5%, 윤 전 총장 19%를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와 비교해서 이 지사는 2%포인트 하락했고요. 윤 전 총장은 지지율엔 변화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12%로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른바 명락대전을 이어가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동시에 2%포인트씩 하락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MBN이 RN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보면요.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8.3%,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4.6%, 오차 범위 내 접전이죠. 이낙연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가상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1.1%, 그리고 이 전 대표가 31.3%를 기록해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앞서 일찌감치 먼저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다음 달 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자 지난 7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3일 만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조금 전 입당 선언을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듯합니다. 어제 첫 만남을 가졌던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은 경선의 이후에 오합지졸이 됩니다. 요전에 무슨 치맥 파티인가 뭔가를 했는데 무슨 장외에 계신 분이 우리 당의 위원장들을 이미 유인해서 확정을 해놓고 그야말로 히히덕거리고 이러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하는 거다 말이지. 서로 진정성 없이 언론 이벤트나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우리가 반문, 정권 심판 이것만 가지고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고 정권 심판, 닥치고 정권 교체 이것만 외쳐가지고는 국민들께서 당신들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아마 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드리려던 질문을 이제 못하고 저 화면을 봤었는데요. 이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다뤄봤던 그 벽화라든지 이런 논란들의 핵심이 과연 뭐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부인의 사생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상대방이 됐던 어떤 그 전직 검사 그분이 어떤 월권을 혹시 한 건 없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를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들이 나오고 또 아까 전재수 의원의 그 발언에서도 저희가 좀 들어봤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럼 처가한테 어떤 도움을 준 거는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쨌든 지금 핵심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어쨌든 권력층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계속 드시우려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양 전 검사나 윤 총장이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 또 하나는 이미 결혼 전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그런 송사에 자주 휘말려 있는 그런 그 장모라든지 또 그런 그 김건희 씨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느냐 이런 것까지를 나중에 묻고 싶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도 실제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연 판단력에 있어서 윤 전 총장이 후보자로서 과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식구로 맞아들인다는 판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육장한테는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지금 방금 봤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당 전에서부터 뭔가 뭐 계파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의원 줄 세우기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이제 입당을 하면 계파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문제들은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에요. 저는 오늘 전격적인 입당이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오늘 제가 좀 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놀랐던 건 옆에 이준석 대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순천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알았다면 조율을 했을 테고 어느 정도.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미리 전화로 이준석 대표한테 알리고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알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최소한 최재형 원장은 그 전날에 전화를 이미 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QR 카드를 모바일로 모바일을 그 즉시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전날 이미 QR 코드로 하자. 그러니까 미리 연습까지 다 하셨다는 거거든요. 사전 조율을 했다는 거군요. 다 사전 조율을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를 그날 사실 아침에 여니까 그 택일까지도 다 최고위원이 그래서 다 옆자리에 있게끔 만들었는데 오늘 보면 물론 이준석 대표가 여순 이 순방은 예정돼 있었긴 하지만 또 권영세 총장이 혼자 이렇게 지금 거의 그 예방을 받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때 40명에 포함된 분들이 많아요. 그렇네요. 미리 다 알고 있는 어떤 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이 왔을 때
훨씬 더 좀 이벤트가 좀 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누가 없겠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싶기도 하고 다 의전이잖아요, 정치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저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저는 처음부터 침해 사실 거의 확정이 됐다라는 그 이준석 대표 죄송합니다. 잠시 윤석열 총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우리 행사 어디 가면은 여기 많이 또 우리 기자분들 동행을 하시고 또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언제 입당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뭐 전체 질문에 뭐 한 반 정도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당적 없이 좀 경청하는 그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뵈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나중에 하는 그런 참여가 아니고 초기부터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께 빨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당적을 가진 신분으로도 국민의 힘에 또 이 정권 교체를 또 열망하는 분들의 넓은 그런 그 성원과 지지를 또 받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굳이 끄는 것보다 내주부터 휴가도 시작이 되고 그냥 국민들께 어떤 뭐 제가 입당하는 것 같고 섭섭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당적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입당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 윤석 당대표는 호남에 내려가 있고 김기정 원내대표는 지금 휴가 중이더라고요. 당 지도부가 지금 당을 비운 상태인데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이유라든지 급박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건 없고요. 우리 그 당 지도부하고는 또 이준석 대표님하고는 어떤 뭐 교감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난 그 일요일 날 그 회동 이후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지방 일정을 저는 오늘 몰랐고 입당과 관련된 또 뭐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충분히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혜진입니다. 선생님, 오늘 보통 입당을 하셨는데, 당내에서 현재 경중에서 경선 룰이 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결국은 100%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내지는 좀 국민 여론조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이제 당에 들어오셨으니까 경선 룰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되나요, 의견이? 당에서 결정한 바에 저는 뭐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아직 뭐 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 중에서는 좀 이제 대책사유에서 말을 아끼시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일부는 이제 여론조사를 높이자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해온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에서 따르더라도 뭐 그러면서 개인 소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은 뭐 생각해 보지 않았고, 경선 룰이라는 것은 가장 공정한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것은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공정한 거라고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원칙에 따라서 룰을 정하실 거로 보고 저는 정해진 룰에 따를 생각입니다. 네. 이주일 기자입니다. 당초 외연 확장 후에 입당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연 확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셨는지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게 뭐 어느 시점까지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당적 없이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에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본선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의 그 2번을 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드렸고, 그리고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언제 입당하느냐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불확실성을 좀 정리를 하고 좀 명확한 입장에서, 그리고 어차피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안 할 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의 그 국민들이 계속 그 질문하는 그 입당 시기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을 이제 좀 종식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해동 문제.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 이제 거취를 지금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할 때라. 근데 마침 그때 공개 회동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저도 그 거취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분께서 뵙자고 하더라도 저도 막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선생님, 이제 네. 같은 당내 주자가 됐는데요. 네. 이제 같은 당내 주자가 되셨는데 네. 요새 박지근 의원도 계신데 네. 11분의 주자 중에 어떤 분이 가장 라이벌로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하여튼 이 국민의 힘이 정권 교체의 이 플랫폼이 돼야 되고, 뭐 또 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아직 좀 믿업지 못하게 생각하고 계신 국민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또 저희가 그 지지를 또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이제 당원이 됐으니 이제 저 스스로도 이 당의 그 어떤 외연을 넓히고 또 종전에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변해야 될 거는 좀 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네. 제가 죄송합니다. 뉴스원의 최동현 기자입니다. 이제 네. 국내에 입당했으니까 국내 검증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제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2017년에 중앙지검장을 하셨을 때 당시 수사 중에서 법조인들 몇 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에서 큰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네, 뭐 어떤 이 사법 절차 과정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도 늘 가슴 아프고 또 그 관계자분들께는 정말 그 소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한 분씩 후련히 지금 지지자분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외에도 다양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입당하시면서 그분들 입당할 그런 우려 같은 거 없으세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불가피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그 분들도 정권 교체를 강력히 바라는 분들이고 결국은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시기 문제에 있어서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제가 잘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정권 교체라는 이
큰 과업을 해 나가는데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입장에 관련돼서는 아마 네,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초기부터 경선에 들어가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 입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국민의힘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인이 지지율이나 아니면 외연 확장을 위해서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그 입당 시기가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준석 대표와 김병민 그 자기 캠프의 대변인 간의 어떤 갈등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그런 의미에서 빨리 더 효율적이고 본인 말대로 더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기 위해서 입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본인은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당내에 들어가서 외연을 확장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차제에 최 감사원장과의 거리를 좀 더 멀찍이 뚫어놓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